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교육연수원장 정일로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치원 학부모 되시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중학교 교사를 한 1년 한 3개월 하고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시험을 봐서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지금 교육부에서 한 3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묶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꿈과 끼를 키우는 이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교육부 혼자, 학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하고 힘을 합쳐야만 가능하겠다라는 게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이 왜 중요한가? 다들 교육이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죠?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근데 실제로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한 분 계세요? 그 성서에 보면은 창세기에 바벨탑 얘기가 나오죠. 그 바벨탑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바벨탑인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맨 앞에 프리드리히 2세 신성 로마 황제라는 분이 있어요. 13세기에 신성 로마 황제로 군림하던 그 양반인데, 그분이 이제 바벨탑 시대에 의문을 풀기 위한 사업을 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건 어디냐면 지금이 독일, 동유럽을 지배하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로마가 끝나고 나서 그것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건 생략하고, 하여튼 독일 지역을 13세기에 다스리던 국가의 황제가 바벨탑 시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일까요? 바벨탑 시대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까? 수백 가지였습니까? 몇 가지였을까요? 예? 하나. 말씀을 좀,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였습니다. 그게 어떤 언어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2세라는 분이 그 언어가 무엇일까 궁금해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납치를 시켜요. 신하한테. 그리고 보모한테 맡기면서 전만 주고 말을 못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아기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은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거예요. 아기가 무슨 말을 할까? 그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기가 우리 인간의 언어를 안 배웠으면은 바벨탑 시대의 언어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언어를 못 배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전만 주고 키운 다음에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말을? 아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말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아시네. 여기 오신 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울기만 하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 황제는 아이가 왜 말을 못하는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과학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영국의 이 루디아드라는 분이 정글북을 써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이건 소설이에요. 실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늑대하고 같이 산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 토픽이었어요. 그러다가 1920년에 인도에서 식 목사라는 분이
숲속을 산책하다가 늑대 소녀, 늑대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데려와 보니까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옷을 입히면 옷을 찢고, 포크를 주면 포크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먹고 입으로 뜯어먹고,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인데 왜 교육을 시키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죽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인도 소녀의 아마라카마라는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꾸며낸 얘기에 대해서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non-fiction이 아니라 픽션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열애로 하고, 다만 2001년에 최근에 발견된 건데 개소년, dog child라고 칠레에서 발견이 됐어요. 개하고 아이가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알고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이 구하러 갔더니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도망을 간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못하고 허우적대는 걸 경찰이 이제 구해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가 길에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다가 개하고 같이 생활하고 개의 그 젖을 먹으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 교육을 시켜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개처럼 짖고 덤비고, 그래서 사람이 배우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사례가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꼭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엄마를 통해서 집에서 또는 사회에서 배우는 모든 과정이 교육의 일환인데, 그걸 배우지 못하면은 결국은 짐승처럼 되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그 이유를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우주도 탐험하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갑니다만은 가장 모르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이,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뭐 침팬지나 쥐나 고양이 가지고 하는데, 이 존 허킨스 미국의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이제 허블이라는 교수가 고양이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60년대부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양이가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도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움직이는 쥐를 잡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좋았을까요? 그러면은 자라면서 발달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대단히 뭐랄까 지식이 높으시네, 다 알고 계시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은 고양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시력이 희미하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실험을 합니다. 새끼 고양이하고 성인 고양이하고 데려다 놓고 안대를 하나씩 씌워서 반대로 바꾸는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씌웠다, 2주일 씌웠다, 3주일 씌웠다. 근데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미 고양이는 여기 3주를 씌우고 일주를 씌우든 관계없이 반대를 했을 때도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잘 피해가는데, 이 새끼 고양이 4주부터 12주 정도 된 새끼 고양이들은 장님처럼 장애물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 거예요. 피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해보고 해보고 나중에 발견된 게 뭐냐 하면은 고양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땐 시력이 약해요. 그러다가 자라면서 시력이 발전하는데, 발전하는 때 안대를 씌워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신경은 다시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상실된 시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시각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발견을 해서 1981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최근에 와서야 이제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시력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처럼 좋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책에 나와요?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들의 시력은 거의 없어요. 희미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만 한 5세나 6세 정도 돼야지 정상적인 시력으로 이제 발달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기 키울 때 천정에 뭐 달아놓죠? 그거 왜 달아놔요? 시력이 발달하라고 달아놓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TV 볼 때, 2살이나 3살 때 TV 볼 때 어떻게 보죠? 자꾸 앞으로 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뒤로 오라고 그러면 애들이 자꾸 앞으로 가요. 왜 앞으로 갈까요? 안 보이니까. 그럼 만약에 아이들이 계속 앞에서 TV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하고 계시네. 지금 그럼 제 강의가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 그 뇌세포를 발달하는 과정별로 잘라서 이제 보여주는 사진인데, 사람이 제일 아기 때 맨 왼쪽 거예요. 뇌세포를 보면 이렇게 이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뉴런이라는 세포가 얼기설기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자라면서 여기 보면은 6세쯤 되면은 거미줄처럼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게 시냅스예요. 그러면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두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잘 모르세요. 거기까지 모르세요. 350g. 내외. 이건 평균치예요. 350g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두뇌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kg? 무겁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400g이요. 그래도 4배가 커진 거예요. 그 4배가 커지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5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지금 보세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6세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뉴런이라는 것은 새로 생기질 않은데, 이게 1000억 개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아기들이 뇌에는 뉴런이 1000억 개. 근데 이제 뉴런이라는 게 연결됩니다. 그 연결되는 망이 많을수록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머리 좋은 아이하고 재능이 좋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냅스예요. 시냅스가 연결되는 건 얼마나 될까요? 1000조 개. 그러니까 뉴런 하나당 약 10,000개의 시냅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끼리 연결되는 부분이 시냅스라는 건데, 그래서 가운데 보면 엄청나게 올기저기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왜 발달하냐면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험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두뇌가 무겁게 커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시냅스의 영향이 커지면서 시냅스에 의해서 연결망이 많아지면서 뇌가 이제 무거워지고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두엽 피질 두께도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력이라든가 계산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7세부터 이게 다시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고 컴퓨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1년에 한 번 쓰는 것도 있고 매일 쓰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죠? 1년에 한 번 쓰든 10년에 한 번 쓰든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 있으면 컴퓨터 속도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느려져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안 쓰는 거는 지워버립니다. 아주 머리 두뇌가 굉장히 약았어요. 스스로 알아서 다 정리를 해요. 1년에 한 번 쓴다, 10년에 한 번 쓴다, 안 쓰는 거는 정리를 해요. 그래야만 속도가 올라가고 자기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세가 지나면서부터 여기 나오듯이 이제 정리가 돼요. 안 쓰는 거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재능, 여러분이 자녀의 재능을 키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몸하고 뇌는 뭐가 다를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몸에 우리가 뭘 줘야만 이게 자라죠? 영양분이죠. 그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음식이라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더 소화가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음식의 맛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 강화라는 게 있는데 근육이 발달하고 신체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은 눈, 코, 귀, 입이 다 있지만은 다 똑같을까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밝고 어떤 사람은 후하게 발달해서 멀리 있는 냄새도 맡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 냄새도 잘 못 맡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각이 발달해서 아주 미묘한 차이도 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똑같은 눈과 귀와 입이 있지만은 느끼는 촉각은 다 다릅니다. 그죠?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뇌는 어떨까요? 뇌가 발달하려면 뭐가 주어져야 될까요? 몸은 영양소가 가야 돼요. 뭐가 가야 돼요? 아까 시냅스가 막 발달해서 뇌가 이제 발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야 될까요? 이제 그거에 중요한 거예요. 정보예요. 자극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막 만지고 뜯고 입으로 느끼고 하는 것들이 다 자극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자극을 많이 받게 하려고 그러면 호기심이 많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호기심이 없으면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호기심이 많은 쪽으로 잘 유도해 주는 게 결국은 뇌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 학습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냥 뭐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진다고 해서 뉴런이 뭐 시냅스가 막 커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근육도 커지려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듯이 몰입을 해야 돼요. 즐거운 몰입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IQ를 많이 얘기합니다. 머리가 좋다 그러면 IQ. 근데 최근에 IQ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사람의 지능은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요? 여기 써 있어요. 8가지. 이제 하버드 가드너라는 지금 하버드대 교수인데 1983년에 이 이론을 제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머리가 좋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그러면은 뭐가 높다 그랬어요? IQ. 근데 지금은 이제 IQ만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뇌에 좋고 어떤 게 뇌에 나쁜가? 여러분들 몸에 맞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맞지만 어떤 사람은 안 맞아요. 그죠? 음식도 마찬가지듯이 뇌도 마찬가지. 똑같은 것이 뇌에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은 아주 몰입이 되고 좋아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보약이 어떤 사람한테 맞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듯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나쁜 기름에 튀긴 음식은 누구한테는 다 해로워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풍부한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학생들 보면은 안경 많이 썼어요. 그죠? 그 전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안경 쓴 사람 많지 않았어요. 제 다닐 때는 안경 쓴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안경 쓴 사람이 이상했고 안경 안 쓴 사람이 이상했어요. 정상이었어요. 안 쓴 사람이. 근데 지금은 안경 쓴 사람이 정상이고 안 쓴 사람이 비정상이 됐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은 몽고 사람들은 시력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몽고에는 산이 없어서 쫙 푸른 벌판이에요. 그럼 멀리서부터 그 사람이 오는 거, 짐승이 가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시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뭐 3.0, 4.0까지 간대요. 근데 몽고 사람들도 안경 쓴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풀밭을 못 보는 사람들은 시력이 발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왜 발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TV 많이 보고 여기 핸드폰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력이 발달하지 않아요. 몽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극을 많이 줘야 되는데 좋은 자극을. 도심 속에서는 자극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야외로 나가면은 자극받을 게 엄청 많아요. 뭐 시냇물, 그 속에 고기들, 산 속에 가면 벌레들, 나무, 온갖 동물들, 식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넓어요. 그리고 푸른색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두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집중력을 키워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추천하는 건데 자연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즐거워할 때, 아까 몰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몰입할 수 있을 때 이게 발전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싫어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보세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가 나와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은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지어 이게 지속되면은 뇌세포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아주 오래 받으면은 뇌세포가 죽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해주면서 즐겁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특히 어렸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자극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먹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영양소가 가야 돼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두뇌도.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된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나쁜 건 뭐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스트레스. 특히 하기 싫은 거. 이런 걸 어거지로 시키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돌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 아시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했어요. 근데 여기다 보면 돈도 넣고 쌀도 넣고 뭐도 넣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연필. 다 아시네. 연필 가운데 한가운데 놔요. 그죠? 근데 아기들이 꼭 연필만 짚나요? 가까운 거 짚나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기들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보던 걸 집으려고 합니다. 많이 본 거는 예를 들어서 돌잡이 때 연필을 집으라고 태어나자부터 계속 연필을 주면 어떻게 할게? 걔는 연필 안 집어요. 정말이에요. 왜? 호기심이 없어요. 안 보던 걸 집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안 돼. 손이 이제 연필로 가는데 엄마가 그 연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연필을 집어준다고 해서 그게 공부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분야하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기들이 이 발달하도록 도와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이 결과, 예를 들어서 연필을 줬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라는 거는 블랙박스예요. 여러분이 주는 자극이 그대로 나온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몰입을 하더라도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기들이 몰입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시키면 잘해요. 열심히. 그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최근에 이제 이게 밝혀졌어요. 저희 연수원이 이제 작년에 대구로 왔습니다. 원래 서울에 있다가 저희 연수원 옆에 대구 혁신도시에 한국뇌연구원이라고 생겼습니다. 2014년에 준공이 돼서 개원이 됐어요. 그 연구원에서 제가 빌려온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뇌연구원에서 이제 촬영한 것을 제가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가서 확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은 여기 왼쪽에 잘 안 보이시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코카인, 마약을 많이 한 사람이 뇌를 촬영한 거고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한 사람이 뇌를 촬영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마약을 많이 한 사람이 뇌는 의사결정 능력하고 충동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왼쪽 아래 오른쪽에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뇌가 손상되어 있어요. 근데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면 거의 같은 부위가 손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그러면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면은 마약을 많이 한 사람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잘 안 보이시는데 왼쪽에 보이는 거 보면 약간 파란색이 희미하게 보여요. 보이세요? 약간 희미하게
파란색이 보입니다. 그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뇌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폭력 게임에 노출이 됐을 때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이제 촬영한 거예요. 사람은 폭력을 보면 어떡할까요? 쫓아가서 잘한다 박수 칠까요? 도망갈까요? 예? 도망가요. 왜? 자기 생명에 위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폭력을 보면은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은 약간 파란색 부위가 나타나면서 폭력을 거부하게끔 반응을 보여요. 근데 일주일 정도 폭력 게임을 하니까 그 부위가 거의 희미해지고 없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폭력 게임에 노출이 되면은 이제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일상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때리고 맞는 게 평상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동 폭력이라든가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 위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은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시각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주의력 결핍증에서 생겨요. 이 사람은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 책 읽는 건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컴퓨터처럼 빠르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이제 뇌의 촬영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아까 음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듯이 우리가 그걸 선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잘 판단하셔서 지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OECD 공사로 근무할 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유아들에 대해서 인지과학을 통해서 발견된 것들을 그래프로 표시한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대단히 우수한 학부모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력이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에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력은 0세부터 2세 사이에 가장 빠르게 발달해요. 그러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 4세 이하가 되면 거의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0세부터 2세 사이에 열심히 TV를 보고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안경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어린아이들이 자꾸 멀리 보게 하면은 시력이 발달합니다. 두 번째, 감성인데 감성은 좀 희미한데 그 회색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0세부터 2세 사이에 가장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죠? 제일 빠르게 발달합니다. 0세부터 2세 사이에 엄마가 사랑으로 키워해주고 감성을 좋게 해주고 키우면 아이는 커서도 그 사랑을 다 실천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때 맞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폭력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가 그렇게 발달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0세부터 2세 사이에 시력과 감성이 가장 빠르게 발달한다. 이 시기에 잘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말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하려면 언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언어 능력도 한번 보셔요. 0세부터 한 2세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합니다. 이때 옹알이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최근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왜? 난독증도 생기고 말도 잘 못해서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로부터 말을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말을 몰라요. 그죠? 근데 엄마가 우리말을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이나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베트남어든 중국어든 가르치면 되는데 그것도 못 가르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를 배울 때의 시기를 놓치면 뇌가 어떻게 돼요? 발달하지 못하고 스탑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린 사례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 중에 이건 실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셨죠? 그렇죠? 영어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즐기죠? 예. 그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분 영어를 들으면 아이들이 웃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 영어는 굉장히 잘하는 영어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써놓잖아요. 그분 미국인만큼 잘하는 영어예요. 미국인 아주 잘하는 사람만큼 굉장히 잘하는 영어예요. 근데 왜 그분이 노력을 안 했을까요? 외교관으로 30년, 그 다음에 사무총장으로 8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뭐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언어라는 거는 배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배우는 시기를 지나서 배우면은 그게 교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발음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이 안 나와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영어를 잘해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발음만 그럴듯하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잘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언어도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영어 잘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12살을 전후해서 결정적 시기라고 그러는데 12살 이후에 배우면은 언어를 배울 때 이제 언어 구조가 이미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어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와서 머릿속에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12살 이전에 배우면은 번역을 안 하고 외국 사람이 외국말을 하듯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도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곧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 그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뇌나 습득 능력은 결정적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넘어서 하게 되면은 한계가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도 마찬가지로 이 결정적 시기 때 잘 해줘야만 아기가 나중에 커서 말을 잘하고 언어 구사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능과 수리 능력이 있는데 약간 그거는 1살 반 내지 2살부터 이제 빠르게 발달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놀게 하면은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제가 많아서 사회성이 집안에만 있어도 잘 발달했어요. 근데 요새는 1명, 2명밖에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많이 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 학부모님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스케줄이 빡빡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사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은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임스 해크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이분은 200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시카고대 교수인데 이분이 연구한 거예요. 유아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은 16달러 이상이 베네핏을 가져온다. 편익을 가져온다. 16배 이상을 가져온다. 그러면 0세부터 2세 사이에 1달러를 투자하면은 30배, 40배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유아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과외를 시키느니 차라리 지금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열심히 자연도 데려다니면서 보여주고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중앙교육연수원인데 저희가 연수를 주로 누구를 하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들을 합니다. 저희가 1년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대상으로 한 5,000명을 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려면은 저희 연수원에 와서 반드시 연수를 받아야 돼요. 자격 연수예요. 그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인용을 하면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바라고
안경도 안 쓰고 신체가 건강한 학생이 들어오길 바라세요? 인성도 나쁘고 공부도 안 하고 뺀질거리는 학생이 들어오길 바라세요? 어떤 학생을 원하세요? 예, 그러려면 누가 잘해줘야 돼요? 중학교에서. 그렇죠? 중학교에서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건강한 아이를 보내주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선생님들은 휘파람 불면서 수업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또 좋은 학생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 때 잘 받으면은 인성도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호기심도 많고 뭔가 하려는 의욕이 많은 학생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치원도 또 좋은 학생이 들어오길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인성도 바르고 건강하고, 그렇죠? 뭔가 호기심이 넘쳐 흐르는 아이들이 들어오길 바라겠죠. 그럼 누가 잘해줘야 돼요? 예, 어머니들이 특히 언제 때? 0세부터 2세 사이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사무실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예비 학부모들에게 이 연수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여기 나오게 된 배경도 그 이유예요. 저는 주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들, 교육부 직원들 연수를 담당하는데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교육이 발전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교육부 국장 시절에 학부모 교육 지원과도 장관님께 건의해서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3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시기에 여러분이 잘해주시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창창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시네. 맞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 뇌 지도예요. 사람이 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여러분도 자녀 키우면서 도대체 이 아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그 뇌를 분석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 날 여기도 써 있습니다. 네이처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저널입니다. 이 여기에 나온 그 뇌 지도예요. 지금까지 나온 뇌 지도 중에서 가장 초정밀 지도예요. 180개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촉각이에요. 이 촉각이 이게 운동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발달된 사람은 운동을 아주 잘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청각 있고 시각 있고 인지 능력이 있어요. 그 맨 밑에 보면 색깔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보라색도 있고 약간 파라스름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은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고력입니다. 이 사고력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치매라든가 이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영역을 180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이제 파악이 돼 있어요. 앞으로 뭐 200개, 300개 더 세밀하게 만들어지겠지만 현재까지 가장 초정밀 뇌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계속 이 사람의 능력, 재능 이 부분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좌뇌는 무슨 뇌예요? 논리, 언어를 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뇌는요, 창의력, 공간 능력, 예술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창의적이고 공간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잘하고 소위 IQ가 높은 사람들은 왼쪽 뇌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IQ 테스트는 뭐예요? 주로 논리와 언어, 수학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 IQ가 높은 거예요. 근데 IQ가 높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근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IQ 높은 사람이 다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다 이렇게 밝혀져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이제 의문을 제기했어요. 과연 IQ가 최고인가? 이분은 이제 60년대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원래 이 사람은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근데 대학원에 와서 심리학을 배우면서 예술 창의적인 분야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기존의 IQ 개념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럼 IQ 높은 사람은 다 음악을 잘하는가?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IQ가 높으면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IQ가 떨어지는 사람은 다 무능하로 알았어요. 저능하로 알았어요. 근데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라는 것을 누가 밝혀줬어요? 이 하워드 가드너가. 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이에요. 그래서 8가지 재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언어 능력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인간 친화 능력. 인간 친화 능력은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리더로서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리더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능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자연 친화 능력. 이거는 동물학자나 생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친화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서 그런 걸 금방 캐치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논리수학. 이게 잘 되면 이제 공부 소위 잘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부라는 게 꼭 논리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운동. 그 다음에 자기 성찰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성찰 능력은 이 성철 스님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그 도인들 같은 분들도 있지만은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능력이에요. 자기가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누가 옆에서 약을 막 올려도 그거를 분석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성공을 못합니다. 아무리 다른 능력이 탁월해도 자기 성찰 능력이 없으면 성공을 못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7번째 음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간 지능. 공간이 있으면은 이제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간 재능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8가지 재능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이제 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부모니까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이 연구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임신하셨을 때 남성과 여성, 이제 남자와 여자아이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구분이 되나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처음에 임신했을 때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다 여성으로 된답니다. 여성으로. 그러다가 이제 남성으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남성 호르몬이 많이가 분비되면은 그게 이제 남성이 되고 적게 나오면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밝힌 게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제 연구 결과 이제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대개 여자분들은 어느 손가락이 길까요? 검지하고 약지 중에서 검지가 길어요. 남자들은 대개 약지가 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면은 약지가 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자분이지만 남자 같은 여성이 있고 남자지만 여성 같은 남자가 있어요. 남자 중에 검지가 또 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한 17%가 나온답니다. 통계적으로.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언제 나왔을까요? 약 50만 년 전에
인간이 출현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호모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20만 년 동안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온갖 풍파를 다 거쳤어요. 빙하기도 거쳐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종자로서 가장 우수한 종자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었죠.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이 생명체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약간 돌연변이를 만들어낸대요. 어떤 환경이 남아도 살아남을 수 있게. 그래서 여자 같은 남자가 필요하고 남자 같은 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17%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연구하신 분들이. 그래서 아이가 여자 같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오히려 생존 능력이 더 탁월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여자, 왈가닥이라고 해서 도외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도 생존 능력이 오히려 일반 여성보다 더 탁월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가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다 이상한 사람으로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또 다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저도 부부싸움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제가 연구한 게 아닙니다. 연구한 결과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언어뇌가 남자보다 11%가 더 무겁대요. 그러니까 11%가 더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얘기하면은 남자는 한 386 되면은 여자분들은 펜티엄급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한 마디 생각할 때 여자분들이 7마디를 생각한대요. 정말이에요. 실제로 뇌를 분석한 결과가 여성분들이 뇌가 더 이게 많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더 남성보다 우월한 건가요? 그럼 남성분들이 또 우월한 게 있어요. 공간 능력, 길 찾아가는 능력은 또 남자들이 탁월해요. 그죠? 이런 것처럼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여자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언어. 언어는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남자 중에서도 언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자 같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두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시 통역사 보면은 대부분 누구예요? 여자분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어떠냐? 신체 능력이라든가 신체 운동, 또 공간 능력, 길 찾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테스트 할게요. 아까 8가지 재능이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바로 테스트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 외우세요. 5개 이상 외우시는 분. 5개 이상. 한 분도 없어요? 아, 손 드셨는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혹시 양력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참고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외우는 방법인데 이게 머리가 좋다고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요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고시 봐서 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야, 고시가 쉬운 줄 알고 제 친구들이 4명이 그만뒀어요. 다 아직도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고 제가 하는 대로 외우시면 돼요. 이제 20만 년 전에 여러분들이 원시인이에요. 남자 지금 사냥을 떠나요.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자, 그러면 길을 찾아가야 되죠.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공간 능력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분들이 자연을 지나가면서 이건 먹어도 되는 건지, 이쪽 길로 가면 괜찮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어느 동물이 위험한 건지.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자연 친화적 능력이에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맘모스를 만났어요. 거대한 맘모스. 여러분 잡아야 돼요. 혼자서 못 잡아요.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해요. 그럼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요? 논리 수학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적인 분석 능력.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한 거를
팀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럼 뭘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언어 능력이 필요한 거죠. 언어 능력. 그죠? 그 언어 능력이 됐어요. 이제 그걸 잡으러 가려고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리더가 필요해요.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휘자는 누구예요? 인간 친화 능력입니다. 그게 지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쫓아가면서 막 뛰면서 신체 운동 지능이 필요해요. 이제 잡았어요.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제 전리품을 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로 왔어요. 그럼 뭘 할까요? 축제를 해요. 그럼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음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술 먹고 막 여러분들이 하면서 야, 내가 앞에서 저걸 찔러서 죽였어. 아니야, 인마, 너 그러다 죽을 뻔했는데 내가 옆에서 배를 찔러서 네가 살은 거야. 내가 잡은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영웅담도 늘어놓으면서 반성을 해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자기 성찰 능력. 이제 덮어보세요. 이제 외울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서고에 막 꼽아보세요. 어디 있는 거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체계적으로 가나다 순이든 아니면 그룹을 져서 소설책인지 아니면 에세이인지 아니면 영어책인지 구분해서 해놓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공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IQ 테스트 결과하고 학업 성적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연계가 있을까요? 30%밖에 연계가 없고 나머지는 다른 능력이더라 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건 IQ 높은 사람들하고 성적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높다고 무조건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필요해요? 자기 성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발달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연아 선수예요. 자, 그럼 지금 8가지 배우셨잖아요. 그 중에서 김연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뭘까? 3가지를 맞추는 거예요. 예, 운동하니까 신체. 그 다음에 음악. 왜 음악이에요? 리듬 맞춰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왜냐하면 자기가 10번 돌아서 떨어져서 3단 점프가 안 됐어요. 그럼 왜 안 됐을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난 이제 실패해서 난 끝이야. 난 포기할까? 그러면 김연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 성찰 능력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가지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 능력이다. 그게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김연아 선수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뭐 지능만 좋은 게 아니에요. 팔, 다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길어요. 팔이 똑같은 키 여성보다 5cm가 더 길답니다. 저 보세요. 길죠? 다리도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추면 우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장미란 선수가 피겨 스케이트를 한다 상상을 해보세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반대로 김연아 선수가 역도를 든다. 그것도 안 맞죠?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운동 지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운동이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골키퍼가 있고 골키퍼가 있고 스위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운동 지능이 다 높다고 해서 모든 만능 지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파악을 하느냐.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 몫이에요. 어머니가 돌제비 때 연필이 중요하다고 연필을 집어서 지워주면 돼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걸 찾아주고 그거를 자꾸 키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길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 마음에 맞춰서 자기 자녀는 지금 장미란 선수가 되고 싶고 장미란 선수가 될 수 있는 소질을 타고났는데 야 그게 뭐냐 그건 재미없어 김연아 선수가 돼야 돼 이렇게 한다면 애는 뭐가 될까요? 성공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육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1부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